자본주의 탄생 이야기. 인간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진화되고 지적 능력을 갖춘 상태로 30만 년간 살아왔다. 우리 조상들은 그 기간에 97% 동안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고 살았다. 초기 인류 사회가 생태계를 변화시키지 않은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는 털복숭이, 매머드 같은 대형 동물을 멸종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생태계 붕괴 같은 문제를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생태계 파괴는 수백 년 전에 등장한 자본주의, 그리고 1950년대부터 가속화된 산업화와 동반하여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지구적인 규모에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이해하면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실 지금의 위기 자체는 인간과 관계가 없다. 그것은 특정 경제 시스템의 지배력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최소한 초기적 형태로라도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다고 당연하게 가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는 500년밖에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시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추구다. 자본주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팽창주의적인 경제 시스템이다. 생태 위기는 이런 시스템이 초래한 결과다. 자본주의로 인해 생명세계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본주의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의 본성에는 미시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만나게 되는 이윤추구 자동기계와 같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행위자가 있다. 일부 사람들이 묘사했던 호모 이코노미쿠스 말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경향이 봉건주의의 억압을 깨고 농노제를 종식시켰고 오늘날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우리의 기원사라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반복되기까지 한다. 자본주의의 등장은 내재된 인간 본성,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의 표현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 뿌리박힌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그냥 출현한 게 아니다. 자본주의로 자연스럽게 이행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과도 관계가 없다. 역사가들이 흥미를 갖는 어두운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경제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의 일면을 드러낸다. 이친 혁명. 우리는 학교에서 본 건제가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잔인한 제도라고 배운다. 사실이다. 1300년대 초반 유럽 전역의 평민들이 봉건조에 저항했다. 평민들은 귀족과 교회가 요구하는 무보수 노동, 세금, 11조를 거부하고 토지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다. 초기 저항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 군대에 의해 짓밟혔다. 1447년 흑사병이 발생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 같았다. 가레토 페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러한 재난의 여파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토지가 남아 돌면서 농노와 노동자의 교섭력이
강화되었다. 지대를 낮추고 노동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는 본인들의 세력이 약해졌으며 권력의 균형이 평민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민들은 기회를 깨달았다. 사회 정치적 질서의 기본 토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1381년 잉글랜드에서 이제 속박의 멍에를 벗고 자유를 찾을 때가 왔다라는 호소로 유명한 성직자 존 볼에게서 영감을 받은 와트 타일러가 농민 봉기를 이끌었다. 1382년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치온피의 난으로 노동자들이 정권을 잡았다. 1413년 파리에서는 노동자 민주주의가 권력을 장악했다. 1450년 영국 농노와 노동자의 군대가 런던을 행진했다. 잭 케이드의 반란이다. 1400년 대 중반까지 서유럽 전체에 걸쳐 농노와 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운동은 유럽 전반의 농노제를 폐지하면서 성공을 거두었다.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자유농민들은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역 단위의 자급자족 원칙에 기반한 협력적인 사회가 그것이다. 혁명은 평민 복지의 측면에서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임금이 상승했다. 이 시기는 유럽 생태 환경의 황금기이기도 했다. 봉건주의 체제는 생태적 재난의 시기였다. 영주는 농노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토지와 숲을 수탈하라고 압박했다. 이는 삼림 파괴, 과도한 방목 등 위기를 초래했다. 그러나 1350년 이후 나타난 정치운동은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켰고 생태적 재생의 시기를 열었다. 토지를 장악하면서 자유농민들은 자연과 호혜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백래쉬. 당연히 유럽의 지배층은 이런 사태의 변화가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높은 임금을 괘씸하다고 생각했다. 1350년부터 1500년까지 혁명기 동안 지배층은 역사학자들이 만성적인 비축적의 위기라고 부르는 고통을 겪었다. 국민소득이 인구 전체에 고르게 나눠지면서 지배층이 누렸던 이윤 축적이 어려워졌다. 우리는 종종 자본주의가 봉건제의 붕괴로부터 자연스럽게 출현했다고 가정한다. 사실 그러한 이행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는 지배층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축적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잉여의 벌을 쌓는 것이다. 그러나 자급자족, 높은 임금, 공동의 자원 관리와 같이 봉건제 이후에 사회가 추구하는 평등주의의 조건은 지배층 축적의 가능성에 반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귀족, 교회, 상인 부르주아지가 농민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임금을 낮추기 위해 결합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농민의 재농노화 방식을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농민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냈다. 전 대륙에 걸쳐 강제 퇴거가 행해졌다. 지배층은 평민들이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던 목초지, 숲,
강에 울타리를 치고 사유화했다. 이러한 과정은 인클로저라고 한다. 인클로저 운동 기간 동안 수천 개의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었다. 마을이 파괴되었다. 농민 공동체들이 저항 없이 물러선 건 아니다. 그러나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1525년 독일에서 조직화된 농민 반란이 일어났으나 10만 명 이상이 죽고 마무리되었다. 300년에 걸쳐 영국과 유럽의 광대한 땅에 울타리가 쳐졌고 수백만 명이 쫓겨났다. 국내 난민 위기를 초래했다. 이 기간을 규정하는 큰 변동들은 부풀려 말하기도 어렵다. 그것은 인도주의적인 재앙이었다. 유럽의 자본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인클로저는 마법처럼 작동했다.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자들에게 이전에는 금지되었던 거대 규모의 토지와 자원들을 소유하게 해주었다. 한편 자본주의의 등장은 뭔가에 의지하고 있었다. 바로 노동력이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인클로저 운동은 이 문제도 해결했다. 자급자족 경제가 무너지고 공유시의 울타리가 쳐지면서 사람들은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의 등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엎는다. 자본주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었다. 점진적인 이행은 없었다. 자본주의는 조직화된 폭력, 자급자족 경제의 파괴에 기반한 것이다. 인간 복제 측면에서 인클로저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인클로저는 자유농민이 얻은 모든 이익을 빼앗아갔다. 사회구조가 파괴됨에 따라 1600년부터 1650년까지 서유럽 전역의 인구가 감소했다. 토머스 홉스의 유명한 문구가 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더럽고 잔인하고 짧다고 했다. 그는 이 글을 1651년에 썼다. 홉스의 글은 자본주의 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해결하게 될 문제 말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그가 표현한 비참한 상황은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생겨난 것이다. 인클로저 운동은 유럽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영국에서 확산되었다. 영국 왕실에서는 처음에 인클로저를 제한하려 했다. 사회적 위기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클로저 제한 조치들은 1640년대와 그때의 내정과 1688년 명예혁명 이후 폐지되었다. 부르주아지는 의회를 장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는 권력을 얻었다. 그들은 국가의 정권을 휘두르면서 법률을 도입했다. 이를 의회 인클로저라고 한다. 이로써 더 광범위한 탈취가 시작되었다. 1760년부터 1870년까지 합법적으로 700만 에이커의 토지에 울타리를 쳤다. 영국 국토의 6분의 1이다. 영국 소농 시스템의 붕괴 과정에서 이 마지막 어두운 사건은 산업혁명과 일치한다. 산업자본주의가 시작되었으나 엄청나게 많은 인적 비용이 들었다. 공중보건 데이터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 사이먼 스레터는 산업 초기
산업혁명 초기 100년 동안 기대 수명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식민지 수탈을 통한 성장, 역사가들의 연구는 자본주의 등장이 어떻게 인클로저에 의존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흔히 같은 시기 유럽해안 너머에서 일어난 본원적 축적의 양상을 두고는 유럽에서 일어난 동일한 과정의 일환이라며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유럽에서 일어난 것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남반구 전역에서 자연과 인간이 인클로저 상태에 처해졌다. 1492년 이후 수십 년간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할 때 그들을 움직인 것은 탐험과 발견의 낭만이 아니었다. 식민지화는 유럽에서 일어난 농민혁명으로 인해 지배층이 처한 비축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이었다. 지배층은 유럽에서 인클로저를 주도했던 것처럼 해외에서 새로운 개척지를 찾았던 것이다. 식민지 전유의 규모는 충격적이다. 1500년대 초반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식민지 개척자들은 안데스에서 유럽의 항구로 1억 킬로의 은을 빼돌렸다. 식민지화는 산업혁명을 촉진할 핵심 원자재도 공급했다. 예컨대 명과 설탕을 획득했다. 광산과 플랜테이션에서 일했던 500만 명에 이르는 아메리카 선주민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한 노예가 되었다. 그 과정이 폭력적이었으므로 인구가 줄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유럽의 권력자들이 지원하는 인신매매가 자행되던 300년 동안 또 다른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 배편으로 실려왔다. 미국은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로부터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했다. 더 세련된 수탈 방법도 있었다. 영국의 식민주의자들은 농부와 장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도에서 엄청난 양의 돈을 뜯어냈다. 요점은 무엇인가? 유럽의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무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피식민자로부터 빼앗은 토지에서 노예 노동자들이 생산하고 인클로저에 의해 쫓겨난 농민들이 배치된 공장에서 가공된 상품에 의존했기에 가능했다. 자본주의의 역사에 있었던 폭력의 순간들을 단지 일탈로 경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순간들은 자본주의의 기반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성장은 새로운 개척지를 필요로 하며 개척지로부터 가치를 뽑아내고는 가치에 대한 지불은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식민주의적이다. 식민지 개입은 자본주의 등장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더했다. 유럽의 자본주의자들은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니 어디 팔 곳이 필요했다. 누가 이러한 생산물을 소화해 줄 것인가? 인클로저가 부분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자본주의자들은 해외의 새로운 시장에 침입할 필요가 있었다. 인위적 희소성의 역설. 인클로저 이후 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농촌에 있던 유럽의 농민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경제체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그들은 지주의 통치 아래로 돌아갔다. 지위가 더욱 열악해졌다. 경쟁 논리를 토지와 농업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역사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생산성 증대와 생산량 극대화라는 정업 명령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압박은 도시에서도 일어났다. 인클로저 때문에 도시 빈민가로 쫓겨난 난민들은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고 일해야 했다. 강제된 경쟁체제로 인해 생산성이 급증했다. 1500년부터 1900년까지 10에이커의 토지에서 수확한 곡물의 양이 4배로 올라갔다. 이러한 동일한 알리바이가 오늘날에도 토지, 숲, 어장, 대기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인클로저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다. 우리는 그것을 증진 대신 발전 혹은 성장이라 부른다. GDP 성장에 기여한다면 뭐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요점은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엄청난 생산력의 발생이 인위적 희소성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이다. 희소성과 굶주림의 위험은 자본가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것은 유럽 자본가들의 전략이었다. 영국의 역사 기록에는 혁명 기간 동안 농민들이 공유지를 이용함으로써 여유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오만해졌다고 생각한 토지 소유주와 상인들의 논평이 가득하다. 그들은 인클로저를 대중 산업을 강화하는 도구로 보았다. 1693년 퀘이커 교도 존 벨로스는 숲과 거대한 공유지는 마치 인디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든다라고 썼다. 1771년 농학자 아서 영은 하급계층은 가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근면해질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라고 썼다. 스코틀랜드 상인 패트릭 콜크후는 빈곤을 산업화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 데이비드 휴먼은 이러한 정서를 기반으로 희소성에 대한 이론을 구축했다. 지나치게 심하지 않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희소성의 시기에 더 많이 일하며 진정으로 더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이 항상 관찰된다. 유럽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전략이 전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 적용되었다. 농업 생산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자금 농업과 공동의 지원 체계를 파괴함으로써 농부들을 시장 변동과 가뭄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대영 제국의 전성기였던 19세기의 마지막 25년 동안 인도인 3천만 명이 헛되이 굶어 죽었다. 역사학자 마이크 데이비스는 이를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홀로코스트라 불렀다.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개척자들은 그들이 노동자 문제라고 부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아프리카인들을 저임금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급하는 생활 방식을 선호했고 유럽의 산업에서 일할 의향이 없었다. 아프리카인들을 필요 없다고 여기는 노동으로 끌어들인 때에는 임금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의 저항에 붕괴했고 사람들을 그들의 토지에서 강제로 떼어놓거나 유럽 동화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아프리카인들은 스스로를 임금 노동자로 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유럽의 식민지 건설 기간 동안 인클로저와 강제된 프롤레타리아화라는 동일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례적인 물질 생산성을 창출하는 체제인 자본주의의 역사가 엄청난 기근,
공피파와 같은 희소성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메이틀랜드는 공공의 부는 인간이 소망하는 모든 것으로 구성되며 그것은 유용하거나 즐거움을 준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될 것이다라고 썼다. 더 부족할수록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빼앗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처럼 풍부한 자원을 차단하고 독점권을 얻으면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사적인 부가 증가한다. 동시에 메이틀랜드가 개인적 부의 종합이라고 칭했고 우리가 GDP라고 부르는 것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때 풍부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던 것에 대한 접근권을 빼앗아야만 달성된다. 사적인 부는 증가하지만 공공의 부는 감소한다. 이것은 로더테일의 역설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메이틀랜드는 이 역설이 식민지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거대한 분리, 인클로저와 식민지화는 유럽 자본주의의 등장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그들은 저가의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경을 개방했고 자국 경제를 파괴했으며 값싼 노동력을 대량으로 확보했다. 그리고 인위적 희소성을 조장함으로써 생산성 경쟁의 동력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이미 강력했음에도 지배층의 축적을 방해하는 장벽을 부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른 것이 필요했다. 훨씬 교묘하면서도 폭력적인 어떤 것 말이다. 자본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신념을 바꿔야 했다. 30만 년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류는 세계의 다른 존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것을 애니미즘이라고 부른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정신이나 본질을 공유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인류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단순한 문화적 차이 이상으로 보게 되었다. 문화적 차이보다 더 심오하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달리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존재론, 즉 상호 연결된 존재에 관한 이론이다. 제국의 등장으로 애니미즘적 존재론이 공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갈라진 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다른 피조물들로부터 분리되어 그 위에 존재하는 신의 영적인 영역이다. 새로운 질서에서 인간은 특권을 가진 자리를 차지했다. 스스로를 신의 이미지로 만들어 나머지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지배권의 원리는 주요 유라시아 문명에 걸쳐 중국의 유교, 인도의 인두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레반트의 유대교, 그리스의 궤변학파와 같은 초월 철학과 종교가 시작된 추계시대 동안 더욱 강고해졌다. 기원전 5세기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은 플라톤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플라톤은 지상의 영역과 분리된 초월적 영역의 개념으로 자기 철학 전체를 확립했다. 초월적 영역은 추상적인 진실이자 실제의 원천, 사물의 이상적인 본질이었다. 반면 물질 세계는 조악한 모방, 그림자였다. 새로운 이념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적 존재론을 견지했다.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대항담론이 남아있었다. 플라톤의 유명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주의를 거부했다. 그는 사물의 본질은 전상의 어딘가가 아니라 그 사물 안에 있고 모든 존재는 영혼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정신을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생명세계 자체를 지적인 유기체 혹은 신으로 간주했다. 기원전 2세기에는 키케로가 세계는 살아있는 지혜로운 존재라고 썼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부분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아테네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스토아 학파에게 신과 물질은 동의어였다. 그러므로 물질 자체는 신성의 맥박이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다. 지구에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지구를 관통하며 흐르는 샘과 강이 있고 지구의 자궁에는 천천히 형성되는 금속과 광물이 있으며 피부에서 나오는 땀처럼 아침 이슬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신성한 것과 불경스러운 것이라는 기독교의 구별을 거부하며 유럽 전역에 중요한 이교도 문화로 남아있었다. 식물과 동물, 산과 숲, 강과 비 등의 생명세계를 영적이고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찬 것으로 간주했다. 유럽에서 기독교 국가가 확대되면서 이들 국가는 애니미즘 계열의 이념을 마주하는 곳이라면 켈트족의 드이루드교를 받겠던 것처럼 억압하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농민들 사이에서 애니미즘 사상이 퍼져 있었고 근절되지 않았다. 우리는 르네상스 시기로 이어진 애니미즘적 존재론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물질 세계를 생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구를 살아있는 어머니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일이 생겼다. 1500년대 유럽 사회에는 애니미즘적 사상의 놀라운 복원을 우려해서 이를 파괴하기 시작한 강력한 두 개의 분파가 있었다. 첫 번째 분파는 교회였다. 성직자들은 영혼이 물질 세계에 퍼져 있다는 개념이 신의 유일한 전달자인 자신들의 자격을 위협한다고 느꼈다. 한편 애니미스트를 문제라고 여긴 또 다른 분파가 있었으니 자본가들이다. 1500년 이후 득세하기 시작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토양, 토지, 지표면 아래 광물과의 새로운 관계를 필요로 했다. 그런 관계 중 하나는 소유, 추출, 상업화, 생산성, 증진에 토대를 두었다. 어떤 것을 소유하려면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역사학자 게를린 머천트의 주장에 따르면 애니미즘 사상은 사람들이 대지를 강탈할 수 있는 정도를 제한했다. 이는 사람들이 대지에서 추출하지 않거나 산을 채굴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은 추출하고 채굴했다. 하지만 그들은 세심하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의 의례를 행하면서 그렇게 했다. 자본주의를 전진시키고자 하는 이들은 대지에서 인간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뿐 아니라 명성을 누리고 있던 애니미즘 사상을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자본가들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프란시스 베이컨에게서 답을 발견했다. 베이컨의 유산은 그가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오늘날 학교 교과서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에는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악한 측면이 있다. 베이컨은 생명세계라는 개념을 없애고 그 자리를 자연에 대한 추출을 인정하고 고무하는 새로운 윤리로 대체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는 자연을 여성으로 보았던 고대의 이론을 가져와 양육하는 어머니 자연을 공공의 창녀로 바꾸어 불렀다. 그는 자연을 정직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거칠고 혼란스러운 야수로 낙인 찍었다. 자연은 제한되어야 하고 속박되어야 하며 정비되어야 할 야수였다. 베이컨에게 과학과 기술은 지배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했다. 베이컨의 저작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상이 등장할 조짐을 볼 수 있다. 자연은 통제 조작되며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비활성 물질로 변형된다. 자연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연의 운동은 기계의 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베이컨은 말했다. 데카르트는 자연이 무생물이 될 때에만 베이컨이 요구한 자연에 대한 지배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전제를 완성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세계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플라톤의 개념으로 돌아가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정신과 물질이 근본적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인간이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생명체 중 특별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신은 인간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피조물은 생각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 동식물에는 영혼이나 섭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살아있는 동물을 해부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동물의 사실을 판자에 못으로 고정시킨 뒤 장기와 신경을 조사했다. 데카르트가 아내의 개를 해부했던 것은 기괴한 사건이었다. 동물들이 울부짖는 동안 그는 이것이 단지 고통의 표면적 모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데카르트의 손에서 인간과 나머지 생명 세계 사이의 연속체는 완전하게 둘로 나뉘어졌다. 이 시각은 이원론으로 알려져 있다. 데카르트의 물질론은 기계론적 철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이원론 사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류가 되었다. 이원론은 대지를 소유해야 할 것으로 여겼기에 공유지에 대한 인클로저와 사유화를 인정했다. 물론 기계론적 철학의 오류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 세기도 안 되어 과학자들이 동식물과 다른 유기체가 사실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활성 물질이라는 개념이 틀렸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악영향이 있었다. 이원론은 유럽 문화를 사로잡았다. 이원론은 세계를 둘로 나누려는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으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완료가 된 몸. 유럽의 지배층은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기 위해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차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 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바꾸고자 했다. 혁명의 시대 동안 농민의 일은 개혁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정규적이고 규율이 잡히지 않은 리듬을 따랐다. 영국의 역사학자 E.P. 톰슨에 따르면 축제는 남성과 여성들이 살아갈 이유가 되므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모든 것은 1500년대 지배계급의 문제를 야기했다. 지배층은 농민축제에 불만을 터뜨렸고 축제가 음란한 행위이고 방종이라고 비난했다. 농민들의 생활방식은 자본 축적에 필요했던 종류의 노동과 양립할 수 없었다. 유럽 정부는 300년 동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점점 늘어나는 하층 계급이 정치적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는 지배층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사람들을 강제로 일하게 만들 법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531년 영국의 헨리 8세는 게으름을 만나게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불황자들을 먹고 때려 강제로 일하도록 명령한 불황자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들은 정부가 무산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가하도록 해주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 통치기간 동안 7만 명이나 되는 게으른 자들이 교수형을 당했다. 데카르트가 구원자로 나섰다. 이 원론은 인간과 자연, 주체와 대상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에서 대상화된 것은 자연만이 아니었다. 신체 역시 대상화되었다. 신체는 자연의 일부로 재조명되었다. 인간론에서 데카르트는 인간은 두 가지 독특한 구성요소, 즉 비물질적인 정신과 물질적 육체로 나뉜다고 주장했다. 신체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짐승 같은 물질이고 신체의 기능은 기계의 기능과 같다. 데카르트는 몸에서 마음을 떼어내는 데 성공했다. 둘 사이의 위계관계를 정립했다. 지배계급이 생산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마음도 몸을 지배했던 것이다. 1600년대 동안 데카르트의 관점은 몸을 통제하고 몸의 열정과 욕망을 부수고 몸의 규칙적이고 생산적 질서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훈육과 절제에 관한 윤리들이 자본주의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게으른 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본당 사목구들이
영국 전역에 설립한 구빈원은 생산성과 시간의 가치, 권위에 대해 존중할 것을 가르치는 한편 남아있는 저항 정신을 근절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공장으로, 부분적으로는 문화 재교육 수용소로 기능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연상시키는 생산주의적인 행동은 자연스럽거나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러한 피조물은 500년 동안 문화적으로 재프로그래밍 된 산물이다. 무명한 데카르트의 이론으로 인해 인간 노동이 자기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추상화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해진 것이다. 저렴한 자연, 1600년대에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 생겨났다. 자연을 다른 어떤 것, 즉 대지, 토양, 숲, 산은 물론 인간의 육체까지도 사회로부터 분리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성장에 필요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가는 가능한 값싸게 자연을 수탈하려 했다. 인클로저와 식민지 건설은 값싼 노동의 전유도 가능하게 했다. 식민지에서는 한층 더 나아갔다. 식민지 시대에 남반구의 민중들은 언제나 자연과 같은 것, 야만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선주민들을 자연과 같은 것이라고 지칭한 것은 시사적이다. 식민지화된 이들은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적 원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원시적이라고 간주되었다. 유럽의 지배층은 유럽에서처럼 식민지에서도 애니미즘 사상을 자본주의의 장애물로 생각했기에 근절하려고 했다. 문명화의 이름으로 이것을 수행했다. 우리는 식민지화의 폭력이 가해자들에 의해 문명화된 사명의 일원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명의 핵심 목적 중에 애니미스트 사상 근절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한다. 그 목적은 식민지의 사람들을 이원론자로 변화시키고 대지와 몸과 마음까지도 식민화하는 것이었다. 데카르트 리트위탁이 우리는 모두 이원론적 존재론의 상속자들이다. 환경이라는 순수해 보이는 이 개념의 이상함은 스페인어로 앰비언테라고 번역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정복자의 언어 속에서 생명 세계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명에 불과하다. 이원론은 베이컨과 데카르트로 끝나지 않았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견해를 리트윗했다. 이원론의 가정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에도 등장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정신과 자아와 진실의 교만함을 비판하고 인간 진보라는 위대한 거대 담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결국 이원론을 새로운 극단에 빠지게 할 뿐이다. 세계, 실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실체는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그게 뭐든 중요하지 않다. 실체란 인간이 구성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인간의 언어로 구성되어 이름과 의미가 부여되기 전까지, 우리의 상징체계에 포함되기 전까지 실제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경험 밖에 있는 실체는 말 그대로 점점 줄어들어 무의미해진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모더니즘을 비판할 수 있지만 이는 모더니즘의 기본 용어들을 수용한 뒤라야 가능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대멸종 위기에 관한 통계 수치에 너무나 태연하게 반응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